은이 요즘의 상승이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은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가격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지금부터 눈 딱 5년 동안 감고 눈 떴다.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을 다시 펼쳐봤다라고 하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뭘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규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 얘기들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금 사도 뭐 돈 안 돼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는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반대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는 분들도 이러다가 내가 좀 약간 샀는데도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쨌든 이게 고점 신호라는 거 아까 RSI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약간 고점.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사고 나서 오르면 좋으니까. 사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과열된 행태가 보여진다라는 게 그래도 좀 고점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 얘기 많이 하면 고점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때가 좀 가격이 과열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막 금 못 구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 네.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거는 맞다. 근데 그 과열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과연 과열의 끝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제가 올해 초에 2,600불에서 3,500불까지 쭉 올랐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한 3,300불, 3,200불 될 때 막 과열되면서 프리미엄 엄청 붙고 사람들이 금 뭐 이제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가 고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오르고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3,500불을 찍고 다시 떨어진 가격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과열됐기 때문에 좀 더 광기가 나타나서 좀 더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좀 더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를 거냐가 첫 번째고 그걸 찍고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그게 지금 가격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기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 그냥 수십억 주고 모셔가거든요. 수십억이 뭐야? 진짜 수백억 주고 모셔가요. 그 정도로 어려운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 뭐 본업도 바쁘고 사실은 네. 막 이렇게 매일매일 막 금투자 막 이런 거 막 뭐 매일매일 차트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쓴다라는 건 저는 좀 필요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비싼 거 같아도 못 사겠어라고 한다면 그냥 금액을 한 4등분이나 5등분을 해라. 그 다음에 그냥 적립식으로 사라.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차라리 좀 비쌀 때도 사고 좀 쌀 때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그 평균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마음이 제일 편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할 거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소 한 대여섯 배 이상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차피 지금 사는 건 다 푼돈이다. 나중에 네. 뭐 5배 올라가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하신 게 제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2019년 7월에 금을 샀거든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은을 샀는데 네. 아무튼 금이 오른다 생각해서 이제 은을 산 거예요. 그냥 금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때 이제 살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그널은 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먼저 튀기 시작해가지고 좀 떨어지면 살까 어쩌면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서 막 종로 발품 팔고 막 해서 샀어요. 은을 사고 나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애초에 저는 2019년에 은을 사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7월엔 어땠고 5월엔 어땠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자 우리가 2030년쯤 됐어요. 진짜 금이 앞으로 이제 뭐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예측이 되는데 2030년쯤 돼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2025년 9월이 아니라 12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2025년에 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기뻤을 거고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2025년 5월에 얼마였는지 7월에 얼마였는지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신다면 아니면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가격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가 금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돈이 생긴 거지. 돈이 생긴 다음에 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돈으로 금을 살 수 있으면 사놓는 게 어쨌든 좋은 거죠. 네.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반대로 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금융위기든 뭔가 이렇게 딱 터지면 선물 시장과 연동도 돼 있고 당장 팔아가지고 다른 거 막 메꾸고 해야 되니까 막 갑자기 급락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갑자기 막 금 떨어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확
한번 급락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전략은 별론가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건 선물 시세고 실물은 그때 못 구해요. 실물은 별로 안 떨어져요. 이게 선물이 마진콜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 실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환율이 치솟아서 내가 막상 20% 떨어져서 내가 이제 금은방에 갔는데 우리나라 금값은 2배가 올라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리 사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제위기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100%는 없잖아요. 네.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제위기가 안 오면 나는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계속 그럼 내년에 오겠지 하다가 2030년에 이미 7배 올라버린 순간에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어차피 경제위기 와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환율이 치솟으니까 금을 사놨다가 만약에 경제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 국내 금값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그때 이제 은은 반토막 나고 그래요. 물론 실물은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은 가격은 폭락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렴한 은이 더 저렴해져요. 그럼 더 비싸진 금을 팔아서 더 저렴해진 은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경제위기를 이용할 거면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지금 원래 제가 은이 제 포지션의 100%였어요. 저는 사실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이 얘기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금과 은의 비율이 7대3으로 바뀌었어요. 은을 팔아서 금을 산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때마다 금만 계속 매입을 해서 7대3이 된 건데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포트폴리오 배분이 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경제위기가 왔을 때 비싸진 금을 팔아서 은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투자를 보면요,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막 계속 우하향하고 막 횡보하고 막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장이 뭐 당연히 뭐 7, 8배 올라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뭐 붕괴하거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약간 다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뭐 횡보하고 하락했던 장도 있었을 거니까 그럴 때는 왜 그랬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대비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금이 되게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맨날 부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이 뭐 사놓고 그냥 냅두면 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를 때는 막 20배, 진짜 많이 오르면 막 1조 배도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금 가격이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막 20년 내내 떨어져서 마이너스 70% 이런 일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그 우리의 통념이 사실은 잘못됐다. 그러면 금을 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냐? 경제위기 때도 내려. 그 다음에 그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 무섭게 네. 떨어져. 그럼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건 이 금융학적으로 안전자산인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폐학적으로 안전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위기의 상황에서 금이 빚을 발하기 때문인데 그 위기의 상황이 뭐냐면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일 때 금 가격이 빛난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위기가 왔다 하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사실. 예, 위기가 오면은 화폐를 너무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네.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위기는 인플레이션은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위기는 이제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의 생각에 오차가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바라볼 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보험이라서 그래요. 보험. 예, 보험은 우리가 안 아프면 30년 내내 손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아프면. 예, 한번 세게 아프면 이제 이만큼 돈을 받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많이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특히 화폐는 거의 수명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종신보험 같은 건데 얘가 이제 숨을 헐떡헐떡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보험금을 눈앞에 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화폐는 인간이랑 비슷하게 수명을 갖고 태어나요. 뭐 이 얘기를 진짜 좀 근본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주 짧게만 하면 화폐는 탄생부터 애초에 갚을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화폐는 만들어질 때 누군가의 빚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빚은 꼭 이자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당연히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는 이제 화폐 시스템이 재편될 때 오른다고 했잖아요. 화폐가 어쨌든 수명의 끝에 온 거예요. 네, 끝에 오면은 얘가 죽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 화폐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면 금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막 봉합을 했어요. 크게 다쳤는데 이렇게 막 봉합을 해요. 그러면 잠깐은 이제 그 다시 시간이 지났다가 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풀었지만 막 금리를 이만큼 올린다던가 다양한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서 금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면은 그러면 잠깐은 봉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봉합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봉합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가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1965년에 런던 골드풀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봉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잠깐 그 진통제를 놓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카드를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건 이제 더 이상 금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없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 가격이 다시 원래 가치로 재평가가 되면 그 뒤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도 어찌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으니 재평가 이상으로 과열되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것뿐이지. 네. 지금은 재평가 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세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굳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금 얘기는 했는데 은도 어찌 보면 이제 대체제면서 같이 움직이는 상관계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은이 요즘에 상승이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은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은이 왜 지금 곽강을 받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람들이 금 좋은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한 막 5년 전에만 얘기할 때만 해도 금 그거 무슨 뭐 구닥다리 뭐 그런 거 막 노란 돌덩이 아니냐. 워렌 버핏도 그 금 사지 말라 그래서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확실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금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어. 네. 이러고 살짝 옆을 봤는데 은이 너무 싼 거예요. 금 1kg이 한 2억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은은 1kg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25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확실히 똑같은 1kg인데 은이 많이 싸니까 은은 좀 살만하겠다. 플러스 지난 5년 동안 이제 금이 오른 거랑 은이 오른 걸 비교하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원래는 이 금의 슈퍼사이클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별로 안 올랐네? 그런 거 치고는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 눈 딱 5년 동안 감고 눈 떴다.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을 다시 펼쳐봤다라고 하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뭘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데이터로 하나 갈게요. 은이 얼마나 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금은비라는 지표거든요. 네. 이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마치 뭐 1,000원짜리 지폐랑 뭐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면 100원짜리 동전 10개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금과 은의 비율이 이제 지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늘 유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금은비가 1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적정치랑 비교했을 때 은이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저평가가 된 거냐 아니면 예전만큼 은이 가치가 없어졌냐, 이제 이 부분만 딱 정리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걸 빼고 그냥 금은비라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1970년대는 금은비가 30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대 15랑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70년대 금이 26배 오를 때 은은 32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대단히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금은비가 이제 2000년대는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네. 평균치가.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은이 더 많이 저평가잖아요. 그럼 금이 곽강을 받으면 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 가격도 이제 옛날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금 가격이 7배 오를 때 은 가격이 1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네. 좀 더 많이 올랐다. 즉 금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상승 사이클에서 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르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금은비가 90이에요. 네.
1970년대보다도 2000년대보다도 금보다 더 많이 은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되니까 대략 적어도 금보다 2배 이상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이 지금 한 7배 정도 남았다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은은 한 14배는 올라가야 이제 금은비가 맞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은비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한 숫자들을 얘기해주면 은이라는 자산이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 은이 너무 비싸서 구리로 많이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5G, AI, 전기차 이런 초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산업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수요가 이미 공급보다 높은 지가 거의 한 4년에서 5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딸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막 상품 거래소들 보면은 은 재고가 계속 줄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업 수요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은 비싸진다고 은을 안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을 못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전체에서 어차피 은이 들어가는 게 50g밖에 안 돼요. 은 가격이 2배, 3배 오른다고 어차피 전기차 만드는 기업에서 은을 2배, 3배 비싸게 산다고 매출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요. 그럼 산업 수요는 늘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유지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 수요가 붙잖아요. 그러면 은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은도 이제 고갈까지 2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은의 공급이 부족한데 은의 공급량도 떨어지고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산업 수요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계속 붙는다. 그러면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은이 진짜 얼마나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그 금은비가 근데 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거꾸로? 그 부분 좋아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로만 보면 은이 옛날보다 지금 가치가 없어진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뭐 이제 공급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생산량이 많아졌냐?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의 생산량, 은의 생산량 이 비율도 뭐 1대 10 정도 돼요. 매장량도 1대 10 정도 되고 네. 총량도 한 8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안 달라졌고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수요는 더 많아졌으니까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은의 가치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높다. 네. 근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태환화폐 시스템이어서 금을 돈으로 바라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불안화폐 시스템이잖아요. 금을 뭐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군가가 금을 돈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이미 1970년에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화폐 시스템에서만 50년을 살았다 보니까 네. 사람들 인식에는 그냥 지금 시대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를 했을 뿐이지 그 시대를 살질 않았다 보니까 금이 돈이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무뎌졌어요. 네. 근데 금조차도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은은 이제 중앙은행들에서도 안 모으거든요. 최근에 뭐 러시아가 은을 이제 외환보유고에 담는다는 말을 하긴 했어도 아직까지 금 정도만 좀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좀 담지 은은 아예 안 담아요. 그러면 은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건 물론 산업적 수요도 좋지만 5,000년 동안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던 가치 때문에 1대 10 정도라는 가치를 부여해 준 건데 근데 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젠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서 1대 90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금도 별로 안 쳐주는데 은이야말로 뭐 더 안 쳐주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1대 15로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되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말하려면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요즘 MZ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수메르인 문자 맞아요. 기록 보셨죠? 네. 거기 인류 최초의 기록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 고민하는 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거나 특정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 즉 불안화폐 시스템의 끝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화폐 시스템이 오래 지속되면 과거에도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던 시기들 이제 로마 시대나 아니면 프랑스 제국 시대들을 보면은 불안화폐 시스템 때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금 그거 다 옛날 구닥다리다.
근데 불안화폐 시스템의 끝에 오고 이제 태안화폐 시스템이 되면 역시 금이 짱이다. 옛날에 종이화폐 쓰던 사람들 되게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의 마지막쯤에 왔고 태안화폐 시스템으로 아직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 과도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금은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은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종이화폐가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을 돈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러면 금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바라보면 은은 진짜 한순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역사가 사실 이것도 많이 증명을 해줬어서 저는 그래서 1대 92, 1대 15 뭐 물론 15가 안 되고 2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회귀한다고 한다면 금이 오른 것보다 2배가 아니라 어쩌면 3배, 4배 이상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생각은 계속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맞아요. 한번 금과 은을 믿는 시대가 되면 완전히 재평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